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의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판의 공포, 공황장애의 편견과 오해, 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드디어 프로젝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점점 이 장비를 구비하면서 강의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하더군요. 돈도 안 되는 거에 돈을 쓴다고.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것에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응?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돈이 되는 것도 더 재미가 있네요. 뭐 장사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래서 돈 불어나는 재미가 더 만만하죠. 그러고 보니까 뭐 둘 다 재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제 원래 계획은 이제 넓은 강당을 마련해서 빌려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의 원칙은 항상 최소한의 경비로, 그리고 되도록 노력을 적게 들이고 만들자는 게 제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 안방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참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의 공포, 영어로는 팬이죠. 제가 영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발음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제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목동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이라고.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염소의 뿔과 염소의 수염, 그리고 염소의 그 발을 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숲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면은 요정들이라든지 신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래곤 했어요. 그래서 이 판이 나타났을 때 놀라는 것, 즉 그것을 판의 공포, 즉 그래서 패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는 일이 있을 때 패니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닉 디소더의 어원은 바로 팬이라는 목동의 신입니다. 이 목동의 신은 시링크스라는 그 요정을 좋아했어요. 시링크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강의가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자부심을 가지는 게 이런 의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까지도 이렇게 들려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아주 재밌는 강의를 제가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원래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 원고를 썼다가 물론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팬이 시링크스라는 요정을 맨날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시링크스가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은 스토커였죠. 그래서 시링크스를 잡으려고 팬이 막 돌아다니다가 시링크스가 그 신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 흉측한 괴물한테. 그래서 신들이 시링크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시링크스를 갈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판이 또 누굽니까? 아주 지독한 인간이에요. 그 시링크스를 자기가 평생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갈대를 엮어서 피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파이프라고 하죠. 펜파이프. 그래서 펜플룻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원은 알고 우리가 좀 보면은 훨씬 더, 저게 펜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시링크스는 갈대로 변해서도 펜의 소유가 된 거죠. 아주 지독한, 이게 스토커들 보면은 진짜 거의 그 쫓아다니는 게 얘기만 듣고 있어도 참 겁이 날 정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 스토커들이 등장하는데 또 이 판과 버금가는 또 다른 스토커가 그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 태양의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판과는 달리 아폴로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이성의 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의 정말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론이 다프네라는 또 요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프네를 막 쫓아다니는데 다프네가 그렇게 잘생기고 미남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프네는 아폴론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또 아버지 신에게, 강의 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신이 그 다프네를 월계수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아폴론이 그 다프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월계수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그 월계수, 승전하는 장군에게 머리에 걸어주거나 또 옛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했을 때도 월계수 관을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상징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있어서 이 월계수는 패배의 상징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에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같은 그리스 신 중에서 디오니소스라고 있거든요. 술과 광기의 신입니다. 아폴론보다 못생겼고, 배경이 서자예요, 사실은. 그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라는 인간 사이에서 난, 신인데, 광기와 포도주의 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폴론보다도 못생기고, 그런 광기와 술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디오니소스는 여자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도 나쁜 남자가 대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매력이 있거든요. 특히 디오니소스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고뇌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자들은 그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그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는 여자들을 마이나데스라고 불렀어요. 마이나데스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광팬들이죠. 그 광팬들이 디오니소스를 기리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광란의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오니소스를 갖다가 싫어했던 펜테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가 방문하면 여자들이 그냥 집에 뛰쳐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디오니소스 보려고. 그래서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를 박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요즘 소녀시대니 카라니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걸그룹들 많이 있죠. 그런 팬들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티백만 우습죠. 그냥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 팬들한테. 똑같았어요.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를 갖다가 박해했다는 이유로 마이나데스, 즉 디오니소스의 광팬인 여자들이 펜테우스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성들의 그런 숨겨진 광기라든지 폭력성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티팬을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어찌됐든 나쁜 남자가 여자들에게는 참 매력이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아주 흉측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팬입니다. 이 염소 발톱하고 이게 바로 시링크스죠. 시링크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팬파이프입니다. 팬에서 유래된 거죠. 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이제 이 만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감이 들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주 2회 정도 나타나면은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공황장애의 공포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 한번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생활 자체가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이게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 증상을 한번 볼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증세라는 게 그냥 단순한 불안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흉통이라고 그러죠. 식은땀 나고 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거. 손발이라든지 몸통이 떨리고 열감도 납니다. 몸이 후끈거리는 느낌도 들고 손발에 냉기가 있고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손발 저림. 이런 증세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고 그래서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심장 검사를 받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증세죠. 공황장애가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느닷없이 오거든요. 그 팬이 느닷없이 숲속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듯이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할 느낌 들고 신체적, 정신적 파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내가 뭔가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공황장애가 일어난 장소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증상으로 이러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아닌가, 이거 뇌혈관 이상, 즉 중풍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공황장애는 그래도 전조 증세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좀 가빠지고요. 어지러움증이 있고 뒷머리가 좀 뻣뻣해지고 사지가 이렇게 마비되는 느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통이라든지 식은땀, 열기가 이렇게 확 오르는 느낌들, 손발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느낌들이 듭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이제 호흡곤란, 그렇게 해서 이제 과호흡증은 또 오죠. 숨 아주 가쁘게 쉬게 되고 산소가 부족한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흉통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지럼증 실제로는 어지럼증이라기보다는 심한 불안정감을 어지럼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장 증세로도 오는데 속이 치밀어 오른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증세들이 오게 되죠. 두통 이제 뒷골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뒷골이 뻣뻣해지면 사람들은 대개
중풍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 시력이라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황장애는 정말 극단적인 그런 증세들이기 때문에 이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공황장애가 나타났던 장소들은 다음서부터는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특히 이제 피하지 못하는 장소들에서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운전 중에 차가 밀릴 때, 그때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그때 나타난 분들은 운전을 몇 달 동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터널 지나다가 증세 생기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터널이 회사까지 가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면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2배 이상 걸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그렇고 고가도로 같은 데서도 많이 생기고요. 고가에. 그러면 그 고가를 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도로를 우회하는 분들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극장같이 답답한 장소, 엘리베이터 같은데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하철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조금 답답하다고 하는 장소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깁니다. 아, 참 MRI 찍다가 증세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MRI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공황장애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MRI 통 속에 들어가면 옛날엔 40분씩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15분이면 찍는데 그 안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찍다가 난 도저히 못 찍겠다. 이렇게 해서 꼭 죽을 것 같다는 느낌들.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나타났던 장소를 피하는 것을 광장공포증 또는 임소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든 탈 것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의원에 내원했을 때 딱 우리 의원 있는 지하철 한 구간 정도, 거기만 걸어 다닌 정도였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은 자동차, 지하철, 당연히 택시도 안 되고요. 버스도 못 타고요. 그래서 묵동에서 독산동에 있는 아버님을 3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아버님이 아들을 보러 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약을 드시고 밤에 차가 별로 없을 때 한가할 때 운전 조금씩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님은 뵈러 가게 됐죠. 그분도 이제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약물 치료하면서 다시 자기 생활을 찾게 된 겁니다. 자, 공황장애 원인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됐을 때 공황장애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각성 상태가 과각성되거든요.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심한 부부간의 갈등, 맨날 부부간에 싸우거나 또 심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낸다든지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부도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 또 신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커다란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실직이라든지 이직, 좌천같이 큰 스트레스, 고부간의 갈등, 또 유전적인 소인도 조금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1, 2%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자매가 오신 분도 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유전적인 공황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그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없이도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두 분 다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힘들었는데 치료하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죠. 자, 공황장애가 잘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운동 후라든지 운동 중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등산 같은 거 아니면은 헬스 같은 거를 심하게 할 때 이제 심장이 좀 빨라지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과로하고 밤을 샌 다음에 과로나 또 심한 분노감, 답답한 장소, 좁은 공간 같은 데죠. 어지럼증을 주는 상황이죠. 차를 타는 건 좀 멀미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지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소를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서도 나타나지만 넓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되게 혼란스러운 장소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데, 슈퍼마켓. 넓고 밝은 공간인데 되게 복작복작한데, 또 피할 수 없는 장소들 있죠. 이거 내가 지금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회의 도중이라든지 발표할 때, 중요한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이라 그래서 술과 커피인데, 커피는 카페인 내성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커피 대여섯 잔, 여섯 일곱 잔 마셔도 뭐 카페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두 잔만 마셔도 그 카페인 내성이 약한 분들은 손도 떨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커피 때문에 또 올 수가 있고, 술은 두 가지 양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양면성인데, 하나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살짝 공황장애가 있을 때 술을 드시면 증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공황장애가 올라올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있죠. 모임에서 일부러 술을 서너 잔 연거푸 마셔요. 그러면 공황장애 증세가 쑥 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 드신 다음 날, 특히 과음한 다음 날은 거의 70에서 80%가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숙취가 결국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공황장애가 거의 완치됐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과음을 하고 나서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의 원인에 대한 그런 건데, 이 공황장애는 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그거 보셨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지 내가 왜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교감, 부교감. 그런데 그게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외웠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라는 건 뭐냐면은 뇌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뇌신경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거든요.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옮겨 잡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뇌신경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자율신경이라 하면 두발 자유라 뭡니까? 알아서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알아서 움직여라. 이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왜 필요하냐? 자, 제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온몸에 힘을 줘서 다리에다가 그냥 힘을 줘서 막 뛰어가게 돼 있죠. 팔도 젓고 다리도 젓고 내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왜 얘네들한테 자율성을 주었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부위를 봅시다. 심장, 혈관, 기관지, 그 다음에 위장관, 혈압, 뭐 관상동맥, 동공이나 안구, 뭐 간장, 이런 부분들, 특히 자율신경은 심장 박동.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뇌신경이 심장에 분포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잠 못 자요. 심장 보고 뛰어라, 뛰어라, 계속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수가 있겠어요? 자는 동안에도 얘네들이 알아서 심장 박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또 호흡도 마찬가지죠. 폐에 자율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어때요? 위장관 운동도
우리가 낮에도 저기 위장 운동 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가 위장 운동을 해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했을 때, 그 다음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계속 많이 썼을 때 공황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쓰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을 우리는 항상 쓰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은 그러면은 도대체 저게 뭐 때문에 교감신경이 있는 거냐? 교감신경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감신경은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냐면은 예를 들면 밤에 길거리를 가는데 말이에요. 강도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 강도랑 내가 맞서서 이놈이랑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심장박동은 빨라집니다. 왜냐? 왜 빨라지냐면 얘랑 싸우기 위해서 몸에다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거든. 많은 산소를 공급해줘서 얘랑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말초혈관 필요 없어요. 말초혈관 왜 필요합니까? 말초혈관에 있는 피를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얘랑 싸울 수 있는 기관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중요한 기관으로 피를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는 확장되죠. 왜냐? 호흡을 빨리 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위장운동. 지금 얘랑 싸워야 되는데 위장운동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소화는 나중에. 하여튼 에너지를 얘랑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위장운동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당연히 심장박동이니까 혈압이 높아지죠. 동공은 확대되죠. 사람들 어떻게 공포영화 볼 때라든지 만약에 괴한이 딱 나타났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놈이랑 싸울 준비를 시키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싸울 준비가 딱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준비시켜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교감신경인데 이 교감신경이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마감 시간에 쫓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항상 우리는 교감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뭐냐? 이거는 휴식할 때 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휴식할 때 되도록 많은 에너지를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위장운동이 빨라지죠. 휴식을 취할 때.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축적시키기 때문에 심장박동도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말초혈관은 확장시켜서 얼굴이 발그레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공이나 안구는 이제 축소되게 되고 혈당은 이제 당연히 저하가 되죠. 혈당이 간장에서 이제 글라이코겐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원을 보충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적에게서 나를 보호할 때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항상 교감신경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도 빨리빨리 그냥 회사에 가야 된다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업무에 빨리 업무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들, 좀 더 많이 이런 사업을 빨리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저기 신경을 쓰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시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빨리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시험을 갖다가 합격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교감신경만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황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편한 상황에서,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괴한이 나타났을 때 내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정상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가워지죠. 말초혈관이 수축되니까. 그 다음에 호흡도 가빠지고, 눈도 그냥 동공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운동이 딱 멈추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극단적인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됐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아니면 위경련이 일어난다 그러죠. 왜 보통 일어나요? 누구랑 싸울 때 일어나잖아요. 싸우고 나거나 부부싸움하고 나서 딱 얹히잖아요. 얹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운동을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맨날 쓰다 보니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응급 상황에서 활성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우리가 항상 교감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닷없이 집에서 TV 보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아니거든요. 차에서 밀리는 차 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차지고 어지러워지고 이러면서 꼭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공황장애 대표적인 분들은 응급실 몇 번 갔다 온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쇼핑을 하죠. 아, 이거 분명 오진이다. 분명 심장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다른 과 의사들이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신경성이다. 근데 본인은 증세가 올라올 때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집도 찾아갑니다. 굿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증세는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문제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늘리는 거죠. 부교감신경을 늘리는 것, 릴렉스하는 것들, 요가라든지 단전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부교감신경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쓰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걸 활성화시키고 이걸 억제시키는 게 공황장애에 있어서 치료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활성,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명상이 역시 도움이 되죠. 마음 공부도 하고 공황장애도 예방하고 공황장애도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감신경이 또 어떨 때 자극을 주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넣게 됐습니다. 이건 자,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볼 때도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눈도 커지게 되고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 네. 이럴 때도 심장도 뛰고 그러죠? 네. 공황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처음에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뭐냐면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나를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요. 급사나 돌연사, 이게 제일 무섭죠.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돌연사나 급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도 믿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공황장애가 두렵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40대 중반의 환자분, 공황장애 환자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공황장애로 쓰러지게 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딸이 119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다니곤 했어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한 분 중에서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은 안정제를 갖다가 부인이, 그러니까 신경안정제죠. 주사기에다 넣어줘가지고 그걸 필통에 넣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언제든지 공황장애가 나타나면 자기가 자기 몸에다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일단 비상시약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답답해하는 게 증세가 나타나서 응급실 가게 되면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남편을 좀 데려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남자분들은 아내가 너무 이해를 못한다. 내가 되게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만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정신력이 부족하다. 또 공황발작은 낮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다가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새벽에 깨가지고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죠. 자,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파록세틴, 렉사프로, 듀미록스, 리보트릴, 자낙스, 이미프라민 이런 종류들의 약들을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파록세틴 제제. 이것은 이제 상품명으로 뭐 팍스일이라고 서방정도 있습니다. 렉사프로, 파록세틴이 먼저 나왔죠. 이 두 가지 약물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파록세틴이 조금 나른한 면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고 한 20, 30%에서 나타나는데 파록세틴이 렉사프로보다는 효과는 더 좋지만 좀 낮에 나른한 느낌들이 있는 분이 간혹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렉사프로를 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차이는 별로 없고 듀미록스라고 플루복사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도 많이 쓰게 됩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 약은 항우울제로 나왔던 약인데 써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에도 치료가 되더라.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 SSRI 계통,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즉 세로토닌을 갖다가 뇌세포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항우울제로 치료했던 약물들이 지금은 공황장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보트릴이라고 그래서 항불안제인데 이거는 항불안제는 이 약물들은 처음에 썼을 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초기에 쓰거나 장기적으로 같이 써도 참 좋습니다. 저는 리보트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속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낙스는 많이 쓰는 공황장애, 예전부터 많이 썼던 공황장애 약물인데 자낙스는 단점이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금단 증세가 심해요. 그래서 자낙스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프라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 3, 40년 된 약입니다. 이미프라민은 이 파록세틴, 렉사프로, 듀미록스 이 세 가지 약물이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약이에요. 예전엔 이 약분이 쓸 게 없어요. 자낙스 아니면 이미프라민. 근데 이미프라민은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정신과 의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미프라민 같은 이런 약물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뭐 엔진은 없죠. 예. 잘못 눌러서 이게 다시 이렇게 또 복습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갔던 자율신경계통,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여기서 이게 허파, 심장, 위장관, 간, 뭐 대장이나 소장 이런데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사진 더 보고 싶으셨죠? 네,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프라민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도 마르고요, 살도 좀 많이 찝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졸려요. 그래서 이 연두색의 반들반들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프라민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 약인데, 여전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약들, 파록세틴이나 렉사프로, 듀미록스로 충분히 조절되고, 이 약들은 살도 안 찌고요. 굉장히 낮에 활동이, 그러니까 제 원칙은 뭐냐면 병원 치료하되 낮에 활동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파록세틴, 렉사프로, 듀미록스, 리보트릴인데 그 중에서도 파록세틴과 렉사프로, 그 다음에 리보트릴, 요 세 가지 조합, 파록세틴과 리보트릴 쓰거나 렉사프로나 리보트릴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황 증세가 한 번 나타나면은 광장공포증이라고 그랬죠. 그 장소를 피하게 되고, 그런 증세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이제 기억 효과로 남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횡단보도에서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은 한동안은 횡단보도 앞에서 가슴이 덜덜 떨 거예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나타난 장소에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는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발하다가 많이 나타나요. 아니, 이발하다가 이렇게 이발하는 그 가운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망토 같은 거 걸치고 있는데 내가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이게 머리 반만 깎았는데 거기서 도망칠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파마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파마하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를 못 깎아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에 대한 기억 효과가 그 다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냐면요, 교육을 시켜요. 공황장애는 절대로 돌연사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증세에 대한 제가 교육이라고 그랬고, 일부러 공황장애 증세를 야기하기도 해요.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회전의자 있죠. 회전의자에다 앉히고 일부러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한 과정인데, 그래서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 팀이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대개 비행기를 타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기장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비행기가 출발할 때 환자, 공황장애 증세 있는 분이 나 이 비행기 세워달라고, 나는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막 공황장애 증세 나타난 거예요. 꼭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고 그분을 내리고 출발한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저는 공황장애 치료를 갖다가, 공황장애 이제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런 원인을 제가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물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에 있어서 저는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전혀 그 아버님을 방문하지 못했던, 묵동에서 독산동을 가지 못했던 그분도 계속 고집을 피운 거거든요.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겠다고. 하지만 약물 치료하고 나서부터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좋은 점과 나쁜 점 딱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공황장애 첫째, 약물 반응에 드라마틱해집니다. 대개는요, 심한 분들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거의 공황장애 증세가 되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남은 광장공포증 있죠? 뭐 지하철을 못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좋아져요. 기억 효과가 없어진 다음에.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뭐냐면 공황장애는 재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가수 김장훈 씨를 볼 수가 있죠. 그분은 다큐 채널에 나와서 자, 이거는 공황장애 약입니다. 제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공황장애를 약을 잘 먹고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가끔 공연을 중단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많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공황장애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이나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황장애는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이유가 있어요. 굳이 공황장애인 줄 알면서도 늦게 치료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가,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백화점, 극장, 그 다음에 지하철을 못 타시는데 왜 이렇게 증세가 있는 걸 아시면서 늦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는 약 먹기가 싫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를 늦게 하시는 바람에 점점 생활 반경이 좁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예전에는 공황장애가 극장에서 처음에 나타나서 극장만 못 갔는데 지하철에서 생기니까 이제 지하철도 못 타게 되고요. 또 점점 장소가, 그러니까는 그런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장소는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더라도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중간이나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요. 이유는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남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고 얼른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나 성당에 가더라도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증세가 처음에 극장에서만 나타났다면 그분의 생활 반경은 훨씬 그렇게 좁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가지 못했던 분도 공황장애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탈 것을 다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돌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약물 치료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약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황장애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제 생각엔 그래요. 공황장애가 왜 그러면은 재발이 잘 되냐? 한마디로 자율신경계통, 이게 정말 골병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회복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고, 회복이 이미 손상받은 자율신경계통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좋은 점이 약물 치료를 계속 하는 한 일상생활이나 그런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할수록,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 치료를 처음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럼 전 대답을 하기가 되게 곤란한 게,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만 완치하는 분들이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이 증세가 없더라도 약을 꼬박꼬박 드셨던 분들이랑 공황장애 초기에 왔던 분들은, 그래도 이런 분들도 완치하는 게 1년 이상 약 드셔야 돼요. 정신과 약물 드시면은, 오늘 이제 내과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그분은 우울증으로 오시는데
우울증 약이 공황장애 약이거든요. 그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기 정신과 약 먹으면 뇌가 뭐 어쩐다는데. 그래서, 아유, 선생님, 그거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 정말로 그게 뭐 치매 걸리고 그렇다면은 그게 판매 금지되지. 요즘 조금만 이상해도 판매 금지되는데 그랬더니 겸연쩍으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아이, 그건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공황장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고혈압이랑 당뇨랑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치료하다가 완치되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 자율신경계통의 문제가 결국은 지나치게 오래 간다는 점이고,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은, 나 예전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공황장애 일어나는 게 사실 맞다. 하지만 나는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 근데 왜 지금 생기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그 당시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런 기능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분들이 그때 스트레스 이후에 요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약을 끊으면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과로하거나 과음하면 증세 올라오는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분명히 내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올라온다는 점 때문에.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병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과 수반되는 이런 파국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들, 뭐 중풍이라든지 죽을 것 같다든지 질식사, 기절할 것 같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게 증세가 생겨서 남들 앞에 쓰러져서 창피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공황 극복에 이제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공황 증세가 슬쩍 올 것 같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있다가 가겠지. 근데 공황 증세가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손발이 차지고 좀 그 다음에 심장이 좀 뛰는 느낌이 들면, 이거 공황 증세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면은 가슴이 더 뛰어요. 가슴이 더 뛰면 더 놀래고, 더 놀래면 더 가슴이 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공황 증세로 가거든요. 하지만 공황 증세 내가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빠르면 막 3, 4분 고생하면 없어지더라. 그러면 사라져요. 내버려 두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 증세가 오나 보다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공황장애를 그 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오면은 전화를 걸어서 딴 데 신경을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는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공황장애 증세 오면은 또 막 실망하고 이러는데, 그게 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10계명이라는 게 있죠. 절대로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습니다. 불안 증세는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죠. 증세랑 싸우게 되면 증세는 더 올라오게 됩니다.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뭐 지하철에서 생기고 뭐 버스에서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볼 사람들 아닌데.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만을 생각하고 뭐 불안을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이게 이제 점점 내가 불안을 적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팁이 있어요. 100에서 3을 계속 뺀다든지 호흡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쉬고 또 10, 9, 8, 7 거꾸로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안 증세가 분명히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공포감을 느끼면 더 공포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불안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는 야, 내가 진짜 내버려 뒀더니 그냥 사라지더라.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가 마음이 약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떴던 유명한 공황장애, 이병헌 씨가 이제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7월 29일 컬투쇼에서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느닷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쳐다보고 있죠. 공황증세가 일어나는 바람에 책상 밑에 숨은 겁니다. 꼭 죽을 것 같다 그랬고 본인이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컬투쇼에서 정말 방송을 못할 거고 꼭 죽을 것만 같았다고. 근데 이분이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약을 정말 많이 먹고 갔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 29일이면은 이런 증세가 생길 정도면은 이게 이제 광장공포증이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분은 이런 비슷한 장소나 상황을 한동안은 피해 다닐 겁니다. 이게 광장공포증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냐? 광장이 아무리 심하더라도요, 충분한 약물을 드시고 비행기 타잖아요. 공황장애가, 이분은 지금 공황장애 급성기거든요. 공황장애 급성기라도 비행기 다 타요. 그리고 증세 다 없어져요. 약물이 왜 그러냐면 하여튼 증세는 빨리빨리 차단할수록 광장공포증이 적게 생기고 그 다음에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에요. 제 친구, 산부인과 하는 친구가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술방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나 이제 다 먹고 이제 난 끝났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약 먹으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 닫을 일 없을 거야.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약 먹고 금방 1, 2주 만에 다시 수술 시작했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만약에 약물 치료 안 하고 그랬으면 점점 우울해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 불안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백을 했었죠. 자, 하유미 씨도 그렇고 공황장애 김하늘 씨도 공포, 공황장애가 서서히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장훈 씨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정신력이 약해서 그러면 공황장애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급하고 너무 빨리, 그 다음에 항상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지 사실 연예인들은 공황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연예인 중에 한 몇 분을 공황장애 치료를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이 좋게 약을 끊고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황장애라고 밝혀서 그런 거지 공황장애가 있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가 연예인들한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빨리빨리 그 스트레스, 그 극심한 아주 극도의 그 짜여진 스케줄을 계속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빨리 이걸 하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들, 조금만 일이 없어도 내가 인기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선물을 또 줍니다. 공황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돌연사할 가능성이, 진짜 돌연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공황장애는 우리가 너무나 과로하고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쉬라는 의미입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 자기 몸을 건사한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술, 담배 끊고 운동 시작하고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 그러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더 건강해진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행이 꼭 불행만은 아니더라. 불행이 우리에게 선물도 준다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바쁘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구나. 우리는 아파야지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여가 시간도 가지게 되고, 주변도 보살피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생길 수 있는 정말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시켜주는 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자기 몸을 돌보기 시작해요. 계속 공황장애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갔을 거거든요. 근데 공황장애가 나타남으로써 어때요? 저는 이것도 사람의 방어기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나타남으로써 자기 몸을 보살피고 몸도 휴식을 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공황장애는 되도록이면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광장공포증이나 임소공포증이 생기지 않아서 치료도 단축이 되고, 약물 치료는 절대로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가 약을 끊었을 때 재발률은 높긴 하지만 약을 먹고 유지를 하면은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죠. 차태현 씨, 이경규 씨, 김하늘 씨, 하유미 씨, 이분들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완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때요?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가수 김장훈 씨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일상생활이나 자기 직업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황장애의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약물 치료는 꾸준히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에게 영혼이 있다면은 단언컨대 이병헌 씨는 공황장애 약물을 꾸준히 드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